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더글라스 그라함 지음, 김진영, 강신원 번역, 사이몬 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고 실천하시라. 내가 25kg을 감량하고 고엽제 후유증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당신은 비만과 질병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추천사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질문을 받았어요. 송덕사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과일만 먹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과일만 먹게 하나요? 그러다가 당뇨병 걸리는 것 아닐까요? 제 답변하기로는 저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 수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제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고 과일만 먹는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당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자연위생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육식동물도 아니고 채식동물도 아닌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체의 구조가 과일을 먹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는 식단은 이론적으로도 개인적인 경험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과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그리고 사실은 이 죽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꼭 찾아서 이 식단 조절에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설계된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산다. 과일을 먹는 영장류를 뜻하는 프루저보어는 주식이 과일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고 사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일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과 같은 채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원초적으로 과일을 주식으로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정말로 과일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런 식습관을 100% 권장하지는 않는다. 부드럽고 색이 짙은 녹색 잎채소 역시 최적의 영양과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은 육식동물에게 고기가 그렇듯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과일은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최적의 비율로 말이다. 물론 특정 채소나 특정한 음식들의 경우 특정한 영양소의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함유하고 있다. 성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공기 중의 산소가
21%가 있지만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30%, 40%로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음식에서도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법이다. 호모사피엔스는 본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 당신은 중고등학생 시절 생물 시간에 혀의 가장 앞자리에 단맛을 감지하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인간은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음식 문화와 관계없이 달콤한 생과일에 끌린다. 적당하게 익으면 과일은 자신의 탄수화물 성분을 인간이 더 이상 힘들게 소화할 필요가 없는 포도당과 과당, 단순당으로 변화시킨다. 과일 안에 듬뿍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달콤함만 즐기면 된다. 소화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소화에 힘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과 3개를 먹은 후에도 마라톤 42.195km를 아무런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기 1kg을 먹게 되면 겨우 100m 달리기에도 벅찰 것이다. 고기와는 달리 과일은 그 자체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게 소화 효소를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이런 작전을 통해서 그 자손, 씨앗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과일과 부드러운 녹색 채소. 나는 앞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영장류 푸르주부어는 과일이 주식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는 동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채소들은 어떨까? 모든 증거로 볼 때 놀랍게도 인간의 소화기관은 거의 전적으로 과일이나 부드러운 잎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증거들이 너무도 강력해서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용해성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에 셀룰로스나 기타 소화하기 힘든, 심지어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란 소화기관이 이러한 물질을 분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해성 섬유와는 다르게 소화할 수 없는 섬유는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낼 가능성도 있다. 통곡물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채소들은 가장 어리고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된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래 씹는 것이 좋다. 또한 믹서기를 사용해서 미리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도 좋다. 차선책이다. 완전히 흡수하려면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영양분이 파괴되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결국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셀룰로스나 기타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한 채소를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음식이 우리의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에 큰 부담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한 영양소를 원하는 것이지
최대의 영양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질감이 거친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잎이 무른 채소의 부드러운 용해성 식이섬유에 비해 소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채소는 인간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의 본능적인 감각에게 질문해 보시라. 당신이 지금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시라. 포도, 복숭아, 멜론, 바나나, 사과, 자두, 오렌지, 망고, 무화과, 딸기 등 맛있는 과일이 당신의 눈앞에 푸짐하게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자. 먼저 손에 그 과일을 들고 눈으로 감상한다. 이제 과일을 코로 가져가서 달콤하고 독특한 향을 맡아본다. 당장 한 입 베어 먹고 싶겠지만 먼저 마음속으로 과일을 씹는 것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입안에 침이 고일 것이다. 과일은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 자연 상태 그대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완제품이다. 살아있는 과일은 인간의 시각을 끌고 후각을 자극하며 자연 상태로 잘 익기만 하면 인간에게 훌륭한 맛을 낸다. 자, 이제 다른 것을 상상해 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밀밭, 솥대 또는 날아다니는 새떼를 상상해 보시라. 이번에도 입에 군침이 고이시는가? 과일이 인간의 주식이라는 사실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조차 불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야생에서 식량을 찾아야 한다면 과일이 최고의 음식이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인간이 오직 과일만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생활에서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완전한 야생의 상태를 가정하고 말하는 것이다. 과일을 주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른 모든 방법, 날것으로 먹든 조리해서 먹든 방법보다 단순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의사를 찾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반드시 아침과 점심에 당신이 원하는 과일을 섭취하시라. 불로 조리된 어떤 채식 식단을 접하더라도 반드시 과일을 우선적으로 먹기 바란다. 식사 후에 단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과일을 섭취하시라. 이렇게 간단하다. 인간이 왜 과일을 먹는데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앞부분에서 훨씬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육식이 아닌지, 왜 채식이 아닌지, 왜 잡식이 아닌지, 기타 등등 다양한 이 신체 생물학적 이유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질문을 주신 분도 궁금해 하셨지만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정말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 뭐 당연히 혈당은 올라가겠죠. 근데 심각하게 당뇨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당뇨병 전문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과일은 정말 혈당을 올릴까? 과일이 혈당을 올림으로 조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TV에 나와 열변을 토하는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이 많다.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 높은 혈당 수치는 칸디나증, 만성피로, 고혈당, 저혈당, 당뇨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사실이다.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선한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결코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둔다.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절대 아니다. 자연은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로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자연이 준비해준 음식이다. 당신은 설익은 지식을 동원해서 자연의 섭리를 함부로 재단해선 안 된다.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과일과 당뇨의 관계는 칼슘과 골다공증과의 관계와 같다. 골다공증은 10% 이상의 고농도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음식이나 영양제로 칼슘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과잉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소화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뼈에 있는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의 뼈는 더욱 약해진다. 따라서 과잉 단백질을 피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지금 칼슘 부족이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논리는 과일과 당뇨와의 관계도 똑같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이 고혈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부터 진짜 원인을 설명해 보겠다.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더라도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 과다한 지방이 쌓여 있지 않는 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해도 당분은 혈관을 쉽게 빠져나온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 지수는 식단이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혈당 지수보다 혈당 부하 지수가 더 중요하다.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 식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는 속도와 함유된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러나 이 지수는 어떤 식품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모두 혈당에 대한 식품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바로 이럴 때 혈당 부하 지수가 더 유용하다. 혈당 부하 지수를 혈당 지수와 함께 사용하면 혈당 지수만 분석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상승시킬지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의 양이 아닌 질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혈당 부하 지수는 그 식품의 혈당 지수를 식품 1인분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으로 곱한 후 다시 100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따라서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일은 혈당 지수는 높아도 혈당 부하 지수는 낮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52다. 그러나 바나나는 75%가 수분이기 때문에 혈당 부하 지수는 12에 불과하다. 다음에 보여주는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과일은 이 혈당 지수, 혈당 부하 지수 표에서 중간 이하에 속한다. 건조되거나 말린 과일은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모두 높다. 따라서 신이 당신에게 허락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과일 속의 식이섬유는 설탕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과일을 즙이 아닌 통째로 먹는 것이 더 좋다. 과일즙도 허락하지만 차선책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모든 음식은 통째로 신선하게 날 것으로
햇볕에 잘 익은 것을 가고 가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자연의 모든 영장류들은 과일을 그런 식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된 생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면 당분이 비교적 빠르게 혈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혈관을 빠져나올 때도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오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인간을 위한 완벽한 연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식품인 것이다. 이 모든 결과를 토대로 미 당뇨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정제된 과당을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이 과일, 채소 등의 다른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당을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둔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믿을 것인가? 식품 업체들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한 미 당뇨협회의 공식 선언을 믿을 것인가?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선택하리라 믿는다.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견과류나 씨앗류를 먹는 것을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 아보카도, 올리브, 아마와 올리브 오일, 코코넛과 기타 고지방 과일류를 섭취하는 것도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지방 함유량이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날것으로 먹든 조리해서 먹든 문제가 발생한다. 영양 결핍, 체력 약화, 호르몬 불균형, 극심한 허기, 우울증 등이 동반된다. 특히 혈당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과정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용어를 사용해서 복잡하고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쉬운 말로 당신에게 진실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리 몸이 당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당분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3단계 과정. 우리가 먹는 당분이 세포의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 우리 몸을 통과한다. 1단계, 당분을 섭취하면 소화가 시작된다. 2단계, 장의 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간다. 3단계, 그 다음 혈류에서 나와서 세포로 부드럽게 이동한다. 이 과정은 불과 몇 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뇨병 그러면 당 수치가 높아지고 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순수하게 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당보다는 사실은 인공당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당보다는 지방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죠.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고지방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해보고 그게 아니라 당분 중에서도 정제설탕은 정말 독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게 아니라 이제 과일, 자연당을 한번 섭취해 보시면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고 건강을 체크해 보시면 어떤 이론이 더 잘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잘 맞는 건강해지는 음식을 고르는 기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 첫째,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정상적인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은 가짜 음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음식은 미각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선하고 잘 익은,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기농 자연식품이 맛까지 좋다면 안성맞춤이다. 자연식품, 특히 과일은 최적의 상태, 빛깔, 향, 맛이 최고조로 완성된 상태에서 자신을 침팬지나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게 먹여야만 그들의 자손 씨앗을 멀리 퍼뜨릴 수 있다. 살아있는 음식의 품질은 맛에 비례한다. 맛있는 음식이 고품질이라는 말이다. 조리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도 변형되지 않은 자연 상태, 바로 그 상태로 섭취할 수 없는 음식을 인간의 식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서 직접 구한 식품에 적응해왔다. 인체의 생리학은 조리되거나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양이 파괴된 음식의 섭취에 적응한 적이 없다. 인류의 역사 수백만 년 중에서 농사를 짓고 불에 익힌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기간은 고작 1만 년 정도에 불과하다. 진화론적으로도 우리 인간이라는 영장류는 불에 익힌 음식에 적응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입맛에 맞게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하는 것을 피하시라.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효소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신이 만일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소화하고 그 음식을 몸속에 동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 1천여 개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 음식 자체가 가진 효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연히 그 음식에 있는 효소를 완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불에 상처받은 요리는 효소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거의 모든 성분들을 교란시키고 파괴한다. 식품에 함유된 미네랄을 분해하고 산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음식의 단백질 함량을 제거하여 쓸모없는 영양분으로 만든다. 요리의 정도에 따라 음식의 가치를 최상급에서 쓸모없는 잿더미까지 하락시킨다. 음식을 조리하면 할수록 미네랄의 원형은 파괴되고 당분과 녹말 성분은 변형된다. 단백질은 응고되고 지방은 아크롤레인을 함유한 독성 지방으로 바뀌며 비타민은 활력을 현저하게 잃는다. 그렇게 변형된 성분들은 우리 몸에 유독한 찌꺼기가 된다. 불을 가해 조리된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나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백혈구는 혈액을 관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그 청소부가 무려 300만 개나 있다. 독성 물질이 혈류로 유입되면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 백혈구 수치가 급증한다. 조리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일반적으로 1500만에서 1800만까지 증가한다. 때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백혈구 숫자는 왜 늘어나는가? 왜 갑자기 청소부 숫자가 늘어나는가 말이다. 그렇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청소부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백혈구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깨끗한 음식이 들어왔는데 청소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 청소부들은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원래 청소하던 곳을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하던 원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당신은 아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다. 며칠 동안 요리된 일반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과일과 채소로만 식사를 해보시라. 오래 걸릴 필요도 없다. 그저 2, 3일이면 충분하다. 어떤 것이 속을 편하게 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라.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산 것으로 먹을 수 없다면 자연 상태에서 맛이 없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아니다. 씨앗을 익히지 않은 채소로 먹어보시라. 그 어떤 견과류도 날것의 상태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것이 최적의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둘째, 이것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인가? 인간의 식단에 적절한 음식이라면 유해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양이 적든 많든 순하든 독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포 및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독하다. 셋째, 이것은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인가? 소화 및 동화에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가 내재된 음식,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인간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음식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어야 한다. 당연히 인간 역시 손상되지 않은 소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해온 음식물을 매우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특정 음식물을 매우 쉽게 소화시킬 수 있게 적응했다. 몸의 작동과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소비하면서 특정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동화시키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면 소화가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는 사실상 소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저 흡수만 하면 된다. 이들은 흡수 직후 매우 쉽고 빠르게 동화된다.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으므로 그 여분의 에너지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할 힘을 얻게 된다. 진수 성찬 후에 당신은 100m를 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사과 5알을 먹고 100m를 달릴 수 있는가? 당신의 두뇌에 들어있는 지식과 편견을 모두 덜어내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라. 넷째, 이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음식인가? 당신은 무엇이든 골고루 먹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이것저것 섞어서 골고루 먹으면 살도 찌지 않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해졌는가? 그렇게 골고루 먹었는데도 병원이 환자들로 넘치고 피트니스 클럽이 번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는 것은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경유도 넣고 물도 섞고 액화가스도 넣는 것과 같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 음식에 포함된 것을 쉽게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간단히 먹어야 한다.
만일 소화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다면 영양소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250mm의 발 사이즈에 280mm의 구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명품이라도 280mm의 발 사이즈에 250mm의 구두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몸에 부담이 있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으로 인해 당신 몸속의 영양분마저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끼의 식단에 4~5가지 이상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깨끗하게 씻는 것 외에는 준비가 거의 필요 없다. 그러나 서로 어울리는 조합으로 먹어야 한다. 음식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쉽게 소합된다면 한 끼에 2가지에서 4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소화를 간단히 하는 제철 음식 몇 가지만 선택하고 그런 방식을 꾸준히 유지시키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는 양상추와 샐러리를 먹고 바나나를 곁들인다. 다른 한 끼는 감귤류와 견과류를 살짝만 넣은 샐러드를 먹는다. 겨울철에는 이 식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름의 경우 한 끼 식사로 멜론을 꾸준히 먹는다. 2번째 식사에는 망고, 복숭아,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간 녹색 샐러드를 먹는다. 녹색잎은 미세 영양소를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 식단에 녹색잎을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물론 우리 몸은 미래를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해놓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가끔씩 녹색잎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녹색잎을 몇 달 동안 섭취하지 않는 이상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평소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몸이 원하는 대로 먹기만 한다면 어떤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음식 각각의 영양성분 함량을 일일이 표시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야생동물도 필수 영양소를 생각해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음식 습관은 너무도 왜곡되어 왔고 상업 자본주의에 희생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벗어내고 본능과 상식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한다. 나는 당신의 그런 사고의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조리하지 않고 산 음식으로 먹어도 맛있을 만한 것,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둘째, 이것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인가? 기본적으로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도 있고요. 불에 이 화기를 대면 독소가 발생하는 것도 이 독기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이것은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인가? 우리의 100%의 에너지 중에 30% 이상의 에너지가 소화시키는데 낭비된다고 합니다. 낭비죠. 만약에 소화에 힘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활력이 넘칠 것이다. 넷째, 이것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는 음식인가? 아무 영양분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도 아니고 적절하게 주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덕사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2박 3일짜리
과일만 먹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식습관, 섭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을 위한 1일 1식, 두 번째가 해독을 위한 디톡스, 그리고 세 번째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을 것.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하는 건 정제 성탕을 비롯한 인공적인 음식들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배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디톡스예요. 해독을 위한 이 과일만 먹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디톡스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1일 1식을 할 때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가는 걸식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프루테리안들처럼 하루 세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일매일 단 한 번도 화식을 먹지 않고 과일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요즘은 과일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화식을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과일을 먹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이제 식단을 바꾼 지가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연위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소개받고 그 관점을 가지고 식단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스님들끼리 싸웠을 때 부처님이 승단을 떠나신 적이 있거든요. 홀로 숲에서 살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안거를. 그런데 탁발도 못 나가시고 하셨는데 똑똑한 코끼리가 부처님께 항상 과일을 따다가 공양을 올렸다 그래요. 당시에는 그것만 먹고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부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프루테리안의 식단으로서 3일, 7일 이렇게 이 단기, 중기적으로 과일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먹고서 충분히 3개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과일을 먹게 설계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곰곰이 사유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이것이 내 삶의 질을, 내 경험의 격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